뉴스니슈 3부 시작합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이 촉발했다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포항 지진 정보조사연구단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단은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라며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작은 지진을 순차적으로 유발했고 이런 영향이 본진의 진원에 누적돼 임계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구단이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 발전 때문이라고 판단함에 따라서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입영 날짜가 석 달 연기됐습니다. 병무청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가수 승리 측이 제출한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역 의무자인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서 현역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도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0시 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가수 승리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 지인 김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립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구조됐습니다. 숨진 선원들은 침실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바다. 선박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기름에 붙은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에 사고선의 선체 온도가 너무 높았고 사고선 선종이 유조선인 관계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사고 시 초기 진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산 선적의 5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불이 난 것은 새벽 5시 34분쯤. 이 불로 선원 6명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선원 2명은 화재 4시간여 만에 침실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선장 등 4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부상한 기관장은 부산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선박은 여수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있다가 출항한 지 14분 만에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선박은 석유 제품을 내리고 부산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불은 처음에 선실 쪽에서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 도산읍 동방 2해1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태화 1호 선장은 선내 2층 선실에서 화재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여수의 경우는 선실 2층에서 냄새가 났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수사관들을 보내 세종시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지방보훈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은 일제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을 살았지만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한 뒤 지난해 신청 때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혼인율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중년 부부의 이혼은 증가세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인구 1000명 기준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5건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000명 기준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2.1건으로 전년과 비슷했고 특히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 전체의 33.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승차 거부 없는 플랫폼 택시 브랜드인 웨이고 블루와 여성 전용 웨이고 레이디를 출시하고 타고 솔루션스의 광역 가맹사 면허를 전달했습니다. 타고 솔루션스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 회사가 50개 모여 만든 택시 운송 가맹업체로 이번에 출시한 웨이고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기획 시리즈 준비했습니다. 첫 주제로 집밥 대신에 간편식을 먹고 마트보다는 편의점 먹거리를 사는 소비자들의 변화를 조명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막창에 닭발, 곱창 전골까지 포장마차에서나 즐길 수 있었던 안주들이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퇴근 뒤 맥주 한 잔을 즐기는 홈술족 조태희 씨가 자주 이용하는 간편 가정식입니다. 무조건 밖에 나가서 좀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에 혼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간편하게 나와서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맛을 내기 어려운 스테이크 같은 메뉴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상자, 밀키트도 간편식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20대 직장인 김예진 씨의 단골집은 다름 아닌 편의점입니다. 편의점표 원두커피와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하고 퇴근길 4캔에 10,000원짜리 수입 맥주를 사서 집으로 향합니다.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 좀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좀 손쉽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편도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도시락을 시작으로 커피와 디저트까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편의점은 골목길 간이식당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 간편식과 편의점 음식의 무한 변신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간편함을 추구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가 꼽힙니다. 지난해 간편식 시장은 2조 원을 돌파했고 편의점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8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홀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나홀로 소비는 뭐 거하게 식사하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또 편리하게 또 이렇게 좀 재미있게. 영양 불균형과 가파른 가격 인상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 서비스까지 가세하면서 간편식과 편의점은 소비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허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농구 소식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 프로농구가 지금 정규리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새로운 데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가 자유투 대결을 벌였어요. 예, 저도 웬만하면 이틀 연속 같은 종목 뉴스하기 싫은데 네네. 워낙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예. 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렸고 이미 오래전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현대모비스도 마지막 경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정작 관심은 경기를 마친 뒤에 열린 이 세기의 대결에 집중이 됐어요. 예. 네, 우리나라 최고의 명장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감독으로 유명한 유재학 감독과 반면에 감독의 말을 가장 안 듣는 걸로 유명한 이대성 선수가 자유투 대결을 했습니다. 먼저 이 대결이 도대체 왜 이루어졌는지 이대성 선수의 인터뷰를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제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감독님께서 봉인만 좀 해제해 주시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감독님 좀 해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는 좀 더 자유로운 플레이를 하고 싶은 건데 유재학 감독이 허락을 안 한다. 뭐 그래서 지금 뭐 자유투 대결을 벌이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유재학 감독 별명이 만수예요. 만 그렇죠. 가지의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5명의 선수가 정해진 작전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유재학 감독 농구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대성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인기가 화려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유재학 감독의 농구가 약간 답답할 수도 있겠죠. 농구 명문 중앙대를 잘 다니다가 자퇴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도 했고 지난 시즌에는 현대모비스에서 잘 뛰다가 NBA에 도전해보겠다고 몇 달 동안 미국에서 뛰기도 한 아주 괴짜 중에 괴짜 선수입니다. 예, 허재원 기자, 이 소식 잠시 뒤에 계속 이어가고요. 지금 국회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 목요일에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선거법 최종 협상 타결된 그 안을 김성식 의원께서 설명하셨고 또 지금 오신환 사개특위 간사께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관한 저희 당의 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의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오늘 결정된 사항은 공수처법 관련해서 특히 저희 당의 당론을 정하고 뭐하고 이것이 적어도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기로 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에 관련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원회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우리 당의 의견입니다. 소위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에 국회 추천 4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당 1명, 여당 이외에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임명하도록 해서 여당을 제외한 소위 모든 정당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5분의 3 요건에 미달이 돼서 공수처장을 임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자는데. 네,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이후에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제도 개편안, 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 그리고 의원들과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도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도 이렇게 심플하게 자유투 승부를 내서 이기는 쪽이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유투 얘기 계속 해보죠. 지금 유재학 감독과 이대성 선수의 자유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0개씩 던져서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기로 한 건데 네. 설마 유재학 감독이 63년생입니다. 57살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했는데 유 감독님은 10개 중에 8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네. 이대성 선수 차례가 됐는데 네네. 돌발 행동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춤을 추기도 하고 네. 골대 밑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방해를 많이 했어요. 반칙을 서슴지 않았고 예. 결국 그래서 이대성 선수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유 감독의 승리로 끝났는데 네네. 제가 유재학 감독을 16년째 보고 있는데 이런 면이 있을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예. 경기 끝나고 나서 이대성이 요구했던 자유이용권은 못 주지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사주겠다고 이러면서 속을 긁어놨다고 하는데 예. 정말 의외의 면을 많이 발견했던 이벤트였습니다. 예, 두 선수가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감독과 선수고 이대성 선수가 이제 벌써 국가대표에도 뽑히고 MVP 후보로까지 올라오는 대단한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럴 일은 네네. 없을 것이고 현대모비스가 정규리그 1위로 마쳤기 때문에 지금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 5위의 승자와 4강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네. 이 우승으로 가는 열쇠가 유재학 감독과 이대성 선수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이대성 선수 결혼하거든요. 예. 우승하고 이제 큰 결혼 선물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유재학 감독이 평소에도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도 자유투를 잘하기로 유명했었죠. 자유투 도사였고 예. 82.9%거든요. 통산 성공률이. 근데 이대성 선수는 성공률이 83%가 넘어요. 그래서 네. 도사 대 도사였는데 유재학 감독이 이렇게 반칙을 많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군요. 반칙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이 결과는 상당히 재밌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대결은 종종 있었으면 좋겠네요. 팬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을 주니까요. 네, 프로농구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이벤트가 많아지면 또 네. 농구장에 많은 팬들이 찾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플레이오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원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아예 올리지 않거나 최대 한 차례만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개막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의 최대 관심은 올해 금리 인상 전망입니다.
이달 전망은 연준이 지난 1월 회의 때 예고한 대로 동결이 유력합니다. 현재 기준금리 선물 시장도 동결 가능성을 거의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향방은 연준이 석 달마다 발표하는 금리 전망 점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올해 2차례 인상을 예상했지만 이번엔 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단 한 차례만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긴축 정책 가운데 하나인 보유자산 축소를 언제 중단할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4분기부터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정책을 완화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가가 예상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기 둔화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올려 기준금리 상단이 2.75%가 되면 인상 주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설명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2020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가운데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보도된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로 1위, 그리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0%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는 앞서 조사보다 2%포인트가 하락했지만 샌더스는 14%에서 20%로 뛰어올랐습니다. 한편 공화당원들 경우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